청취자님, 지금 당장 수익은 0원이고 지난 1년간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자극적인데요? 수백억 원을 그냥 태웠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회사의 목표가 더 재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옆에 막 어디든 끌고 가서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마이크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휴대용으로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절반 가까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가 하락에 돈을 걸고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회사의 금고에는 5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5억 달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실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청취자님, 당신이라면 이 기업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물리적 세계의 미래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정확한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가 마켓비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지금 당장 사야 할 상위 10개 주식이라는 영상의 대본이거든요. 아, 주식 종목 추천 영상 같은 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딱 그렇죠. 주가 40달러 미만, 심지어 몇 달러짜리 변동성 높은 소형주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냥 흔한 테마주 추천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의 이면을 교차 검증해보면 전혀 다른 거대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내일 당장 살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파헤쳐야 할까요? 이 10대 기업의 기술적 궤적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전 세계의 그 거대한 자본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인프라를 향해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겁니다. 아, 단순한 주식 순위 매기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쫓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흐름은 결국 AI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감담할 것인가 하는 물리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결국 칩을 만들고 거기에 전기를 막 쏟아 부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에어 테스트 시스템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 등장합니다. 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약 1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있나요? 이들이 하는 일이 AI 칩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극심한 온도와 전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 특성을 좀 봐야겠네요. 이게 단순히 칩이 잘 작동하는지 전원 켜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만 개의 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출처 영상에서 보니까 이걸 잠수함 수압 테스트에 비유하던데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완성된 잠수함을 바다 깊은 곳에 집어넣기 전에 지상에서 극한의 수압을 가해 선체를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바다 밑으로 내려간 뒤에 금이 간 걸 발견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만 개의 AI 칩이 얽혀서 돌아가는 그 거대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일단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중 칩 딱 하나에 미세한 결함이 발생해서 시스템 전체를 멈추고 교체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다운타임 비용이 초당 수백만 달러씩 날아갈 텐데요. 네, 그로 인한 비용과 물리적 교체 작업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회사의 장비에 계속 추가 주문을 넣는 이유는 실전 배치 전에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전체 인프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인 거죠. 잠수함 비율을 들으니까 2위에 랭크된 포트로닉스라는 기업도 결이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포트로닉스요? 거기는 재무지표가 엄청 탄탄하던데요? 네, 연간 수익이 8억 4,900만 달러고 순이익만 1억 9천만 달러를 내는 20억 달러 규모의 튼튼한 기업이더라고요.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포토 마스크를 만든다고 하던데 포토마스크는 쉽게 말해서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기 위한 초정밀 물리적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 같은 거죠? 아, 템플릿이요? 설계도만 있으면 칩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었나요? 전혀 아니죠. 아무리 설계도면이 훌륭해도 그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그림을 실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빛으로 도장 찍듯 새겨 넣으려면 완벽한 원본 틀, 즉 포토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익성이 높고 기관 투자자 소유율이 88%나 되는 거군요. 독점적인 기술인가 봐요. 맞습니다. AI 칩의 설계가 복잡해지고 진화할수록
그것을 물리적 현실로 구현하는 템플릿의 가치는 덩달아 뜰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 독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칩을 테스트하고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4위에 랭크된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아까 현금은 많은데 수익은 없다는 그 논란의 원자력 기업이요? 네, 맞아요. 휴대용 마이크로 원자로인 제우스와 오딘을 개발 중이라는데 공매도 비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40%면 진짜 시장에서 반토막 난다고 베팅하는 사람이 절반이란 뜻이잖아요. 청취자님, 공매도 비율이 40%라는 건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자본이 이 회사의 기술을 일종의 환상이나 사기로 치부하고 주가 폭락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아까 금고에는 5억 7,800만 달러나 있다고 하셨죠? 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수익은 없고 현금만 태우고 있는데 원자로를 무슨 컨테이너 박스처럼 데이터 센터 옆에 갖다 놓겠다는 발상. 이거 물리적으로나 규제 측면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시장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공매도 세력은 규제와 상용화의 장벽이 너무 높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동네 옆에 원자로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결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AI 모델을 훈련시킬 칩을 살 돈도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도 넘쳐나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그 거대한 시설을 돌릴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이 없습니다. 전력 병목 현상은 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가장 끔찍하고 현실적인 장벽이거든요. 아, 전기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리는 상황이군요. 전기가 없으면 수십억 달러짜리 AI 데이터 센터도 그냥 거대한 쇳덩어리 난방기에 불과하니까요. 네. 그래서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가진 5억 7,800만 달러라는 현금 보유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무엇 할 수 있는데요? 이 현금은 단순히 은행 금고에 쌓여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규제를 통과하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가동할 때까지 이 회사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활주로를 의미합니다. 아, 런웨이가 충분하다는 뜻이네요. 문제가 거대하고 치명적일수록 그걸 해결하겠다는 인프라 기업은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센터 안에서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전기까지 배불리 먹은 AI가 이제 스크린 밖, 물리적 세계로 나올 차례입니다. 오, 드디어 로봇이나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데이터 센터의 뇌가 물리적 세계에 몸을 얻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7인인 리치텍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에요. 리치텍 로보틱스요? 식당이나 호텔에 로봇을 납품하는 곳이라고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칵테일을 만드는 아톰, 음식을 배달하는 매트러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덱스 같은 실제 상업용 서비스 로봇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가치 평가 부분을 보니까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했어요. 시가총액은 약 5억 달러인데 실제 올린 수익이 140만 달러에 불과하더라고요. 주가도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2.5달러 미만을 맴돌고 있고요. 아니 시가총액이 5억 달러인데 수익이 140만 달러면 너무 심한 괴리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시장이 현재 겪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인지적 부조화입니다. 5억 달러라는 시가총액은 이 회사가 앞으로 서비스 산업 전체를 자동화로 정복할 것이라는 미래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한 거거든요.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졌다는 뜻이네요. 네. 하지만 140만 달러라는 실제 수익은 이들이 이제 막 출발선에서 겨우 몇 걸음 뗐다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죠. 아직은 로봇이 사람의 인력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현실과 환상 사이의 줄다리기군요. 그런데 그 줄다리기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구인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네트워크, BENI입니다. 그 기업 AI 아바타를 만드는 곳이죠? 네, 의료기관이나 자동차 대리점을 위한 AI 기반 대화형 아바타를 만든다고 해요. 자연어 처리와 실시간 감정 분석을 결합했다는데 세상에 3분기 수익이 고작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요? 네, 청취자님, 분기 수익이 6만 달러면 이건 동네에서 장사 좀 잘 되는 카페 한 달 매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억 8천만 달러예요. 공매도 비율도 21%가 넘고요. 재무제표에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구나 의심을 품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죠. 수익 6만 달러면 사실상 실험실 테스트를 겨우 통과해서 첫 번째 고객을 만난 초기 단계라는 뜻이니까요.
아무리 AI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해도 이런 회사에 1억 8천만 달러의 가치를 매기는 건 시장이 단체로 최면에 걸린 거 아닌가요? 거품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반 AI 인프라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호스트님이 아까 카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동네 카페 수준의 매출이라고 했죠. 카페는 매출을 2배로 늘리려면 매장을 하나 더 내고 바리스타를 더 고용하고 머신을 사야 하는 선형적인 물리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계속 들어가죠. 아,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한계죠, 그게. 하지만 B&A의 AI 아바타 솔루션이나 파류에 랭크된 3달러 미만의 마이크로캡 드론 기업 제노테크 같은 서비스 플랫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노테크요? 그 캐나다 기업인데 워싱턴 DC로 확장을 시도한다는 그 회사죠. 맞습니다. 이들은 초기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쓰지만 한번 완성되고 나면 새로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과 비슷하죠. 제노테크가 굳이 워싱턴 DC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공격적으로 정부 계약을 따내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방정부의 국방이나 농업 관련 굵직한 B2B 계약이 딱 하나만 성사되어도 그 즉시 수익 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이른바 확장성의 폭발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형 계약이 터지는 순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그 엄청난 마진율을 시장이 미리 기대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시장은 지금 당장의 6만 달러가 아니라 0에서 1로 넘어가는 그 단 한 번의 특이점에 거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1억 8천만 달러라는 숫자가 그저 거품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으니 시선을 훨씬 더 높이 지구 궤도로 끌어올라 보겠습니다. 우주 경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우주 인프라요? 시위인 모멘터스라는 기업이 떠오르네요. 네, 궤도 간의 위성을 이동시키는 우주 예인선을 만든다며 스스로를 궤도의 페덱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지난 1년간 87%나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200만 달러에 불과해요. 완전 동전주 아닙니까? 재무 상태만 보면 정말 위태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물 플라즈마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아니, 물로 위성을 우주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발한 접근법인데요. 우주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잖아요. 기존의 화학 연료는 폭발 위험도 너무 크고 무거워서 궤도로 쏘아올리는데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로켓 발사 비용의 대부분이 연료 무게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반면에 모멘터스의 접근법은 우주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안전한 물질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을 그냥 뿜어내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이 물에 태양광 패널로 얻은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극도로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즐로 강력하게 뿜어내어 추진력을 얻는 메커니즘이죠. 와, 태양열과 물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궤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네요. 출처 영상에서 이 주식을 복권에 비유한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재무 상태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지만 상업용 우주 경제가 앞으로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류 인프라가 필연적이거든요. 발사체가 우주에 짐을 던져놓으면 그걸 원하는 궤도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줄 택배 트럭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우주 공간의 택배 트럭을 물로 굴리뒀다니 진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모멘터스가 궤도 위에서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5위인 벨로 3D는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제조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벨로 3D, 그 3D 프린팅 기업 말이죠. 네. 로켓 엔진이나 국방 시스템에 들어가는 미션 크리티컬 금속 부품을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기업입니다. 놀랍게도 고객사가 무려 스페이스X와 허니웰이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고객이라는 건 기술력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뜻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부품을 인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켓 노즐 내부의 복잡한 냉각 채널 같은 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통째로 인쇄한다고 해요. 한 피스로 통째로 인쇄한다고요? 네. 전문가님, 이게 기존의 제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왜 그렇게 엄청난 도약인 건가요? 우주선을 위한 레고 블록을 찍어내는 것 같아서 신기하긴 한데 말이죠. 와, 이건 정말 거대한 차이입니다. 전통적인 공정에서는 그런 복잡한 내부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개의 금속 조각을 따로따로 깎아서 일일이 사람이 용접을 해야 합니다. 용접을 꼼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 겪는 극심한 진동과 수천 도의 열을 떠올려 보시죠. 그 수십 개의 용접 이음새는 곧 수십 개의 잠재적인 폭발 원인이 됩니다. 아, 틈새가 약점이 되는 거군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벨로3D의 금속 프린팅 기술이 스페이스X 같은 깐깐한 고객사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런 용접 이음새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일체형 부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이음새를 없애는 것이 곧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구하고 발사 성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마법이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빨리, 싸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음새 없는 극강의 내구성을 요구하는 우주 및 국방산업에서 이 제조 방식 자체가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해자이자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 하드웨어를 검증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물리적 로봇을 만들고 우주와 극한의 환경을 위한 제조망까지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정말 거대한 인프라의 뼈대를 훑어보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차세대 기술 인프라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될 단 하나의 엄청난 위협이자 도략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바로 양자 컴퓨팅과 미국의 칩 제조 역량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6위에 오른 실스큐라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이른바 포스트 양자 보안 칩을 하드웨어에 아예 물리적으로 내장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칩 자체를 하드웨어에 박아버린다는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미국 정부가 2027년까지 모든 국가 안보 시스템에 이 양자내성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2035년까지 완전 전원을 목표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메커니즘은 왜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치명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 암호를 뚫는 속도가 다르다고는 들었어요.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국가 기밀 통신, 심지어 아까 말한 무인 드론이나 우주 위성의 제어권까지 전부 복잡한 수학적 암호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이 암호를 푸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수천 년이면 사실상 절대 못 푼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연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물쇠의 구조를 순식간에 말 그대로 몇 분, 몇 초 만에 해체해버릴 수 있어요. 와, 그럼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모든 디지털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네, 미국 정부가 2027년이라는 구체적이고 턱없이 촉박한 데드라인에 설정했다는 건 이 위협이 더 이상 대학 연구실의 논문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일 당장 터질 수 있는 실질적인 시한폭탄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했다는 방증이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2027년이면 당장 내일 모레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죠. 청취자님, 여기서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 대의 안보기기, 통신망, 드론의 칩을 물리적으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하드웨어 방어막을 씌워야 하는 건데 그렇죠. 물리적인 작업이죠.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 대량 생산과 교체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일정 아닌가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시급성과 물리적 한계라는 질문 때문에 데이터상에서 3위에 랭크된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의 존재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요? 미국 기반의 반도체 파운더리라고 적혀 있던데요? 네, 스카이워터는 미국 본토에 기반을 두고 칩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특히 국방, 항공우주, 양자 컴퓨팅 고객을 위한 고신뢰성 칩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죠. 아, 생산 기지군요. 흥미롭게도 양자 컴퓨팅 분야의 핵심 리더 중 하나인 아이온큐가 이 스카이워터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제조 능력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첨단 보안 칩을 설계하는 지적 재산권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군요. 아무리 완벽한 양자 방패를 머릿속으로 설계했어도 그걸 실제로 수십만 개씩 주조해낼 대장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실스큐가 다가올 양자 해킹 공격을 막아낼 가장 진보된 방패의 설계도를 쥐고 있다면 스카이워터는 그 방패를 국가 안보의 심장부인 미국 본토 안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실체적인 생산기지입니다. 설계도와 대장 간의 결합이네요. 네, 지금 글로벌 기술 시장의 지형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모든 보안 질서를 무너뜨릴 양자 기술의 도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핵심 인프라 제조를 자국 본토로 철수시키는 반도체 리쇼어링 트렌드입니다. 아, 리쇼어링. 해외에 있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거요. 맞습니다. 스카이워터라는 기업은 바로 이 두 거대한 파도, 즉 양자와 리쇼어링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교차점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인프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궤적으로 쫙 연결되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자료는 단순히 변동성 높은 10개의 소형주나 동전주 목록이 절대 아니었네요. 그렇죠.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죠. 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아니 20년의 세상을 물리적으로 지탱할 미래의 뼈대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요. AI 칩이 타버리기 전에 균열을 찾아내는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장비, 전력망이 닿지 않는 데이터 센터에 불을 밝힐 휴대용 초소형 원자로, 그리고 물로 추진력을 얻어 우주 궤도에 화물을 나르는 물류망. 거기에 이음새 하나 없는 완벽한 금속 부품을 통째로 찍어내는 3D 프린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가올 양자 해킹의 위협을 막아낼 최첨단 보안 칩과 그것을 자국 내에서 찍어내는 파운드리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네요.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10개의 기억들은 사실 각자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땅을 파고 다음 세대의 인터넷 케이블을 깔며 다음 시대의 우주 철도를 놓고 있는 위태롭지만 위대한 개척자들입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파편화된 지식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심층 분석의 진짜 묘미는 바로 당신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뉴스를 읽는 해상도가 달라지죠. 네, 오늘 이후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역 전력망이 마비될 위기다. 혹은 국방부가 사이버 보안 하드웨어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런 기사 제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이제 그 표면적인 현상 이면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의 마이크로 원자로나 실스-Q의 양자 내성 칩 같은 숨은 인프라들의 존재를 단번에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은 겉으로 치는 파도만 볼 때 당신은 심해의 해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아주 멋진 요약이네요.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님께 소스 자료의 범위를 한 단계 넘어서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해부한 수많은 기업 중 대다수는 아직 상용화 전이거나 엄청난 적자의 늪에서 벼랑 끝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모멘터스나 B&I처럼 말이죠. 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대한 인프라는 그 뼈대가 완성되기 전까지 항상 누군가에겐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해저 통신 케이블이 그랬고요. 모두가 비웃었던 초창기의 위성 인터넷망이 그랬죠. 처음엔 다들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숨 쉬듯 당연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인프라 중에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오늘 논의한 기업들처럼 그저 미친 아이디어나 사기로 치부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와,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처음엔 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 과연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위태로운 개척자들 중에서 수많은 실패와 파산을 딛고 살아남아 최후에 웃게 될 진짜 인프라의 주인은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뇌리를 떠나지 않을 묵직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물리적 토대를 새로 쓰고 있는 이 거친 혁신가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분석하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의 그 날카로운 호기심이 항상 가장 먼저 미래를 포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활기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을 꿰뚫어보는 통찰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잊지 마세요. 질문의 깊이가 곧 당신이 보게 될 미래의 크기입니다.